18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앞에 나오는데 교재를 많이 읽지를 못했지요. 일단은 뭘 읽을까 생각되면 일단 교재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사라고 적혀 있는 뭐 이러저러한 책들, 문학사 나와 있는 것도 몇 권 안 됩니다. 뭐 그래서 그냥 보자고 하면은 뭐 충분히 어떤 것들이 책이 있는지 찾아가지고서는 뭐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후술량 앞에 가서 이 성재군이랑 같이 앉아서 봐요. 승재 씨, 같이 좀 보세요. 자, 125페이지 볼까요? 근석군 책 있어요. 125페이지부터 해가지고서는 141페이지 리얼리즘과 소설이라고 나와 있는 요 앞부분까지가 뭐 어쨌건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19세기 전반 낭만주의에 해당하는 이제 요 책 저자의 뭐 설명입니다. 해가지고서는 뭐 낭만주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조목조목 그냥 항목을 정해가면 이제 짚어가면서 그냥 빠짐없이 잘 썼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낭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써두고 있어요. 잘. 그래서 그냥 보면은 아 이런 건가 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이제 교재를 좀 읽어본 학생들은 다 느꼈겠지만은 뭐 작은 책인데 이 책 자체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뭐 설명이 평이하다든지 내지는 내용이 뭐 이제 좀 그렇게 그냥 어렵지 않은 내용을 쓰고 있다든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책은 좀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책 여러 번 읽어서 이해할 만한 정도의 지력은 여러분들 다 갖추고 있어요. 그냥 막 한 번 그냥 휘릭 보고서는 아 뭐야 이것은 짜증나 하고서는 틱 던지지 말고 이런 책일수록 들고서는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 누가 하겠어요. 봅시다. 삶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해가지고서는 뭐 이제 앞에 약간 인트로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와 낭만주의 그 다음에 푸시킨에 대해서 약간 있어요. 푸시킨은 1823년 5월부터 1831년 10월까지 9년에 걸쳐 운문으로 된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썼다. 첫 줄 나와 있네요. 그래요. 역시 그냥 꽤 의미 있는 내용들이 첫 줄에서 전달되고 있어요. 보면은 그냥 뭐 뻔한 사실들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뻔한 내용만 그냥 쓴 건 아닙니다. 23년부터 31년까지 푸시킨 37년 죽은 걸 생각하면 이제 사실상 푸시킨의 원숙한 창작적 역량은 이때 그냥 다 발휘됩니다. 문학 사적인 맥락에서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줄 끝나는 부분으로부터 나오는데 일단의 일종의 장르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운문으로 된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학 사적인 맥락에서는 알아둬야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티히가 시라는 말이지요. 시로 된 소설이라는 말이에요. 시로 된 소설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들어요? 뭘까 싶은 느낌이 듭니까? 시로 된 소설. 한번 질문할게요. 시예요? 소설이에요? 뭔가요? 시로 된 소설이란 말 들을 때 라만 소설, 우스티하 시의 형식에 존재하는 소설 뭐 그런 말이지요. 러시아어로서는 뭐 그걸 이제 우리는 시로 된 소설이라고 우리말로는 일단은 뭐 그렇게 옮기나 봅니다. 물어볼게요. 시예요? 소설이에요? 뭡니까? 시로 된 소설은 뭔가요? 정체가? 시로 된 소설이 뭡니까? 저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화학적으로 녹여가지고서 선생님 그거 소사시 아닌가요? 에픽 포임 소사시 아닌가요? 오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어쨌건 시도 아니고 소설도 시로 된 소설 했을 때 소설이냐 시냐 하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시로 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만나가지고서는 녹아서는 그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시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시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소설의 전 단계가 되는 서사시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화학적인 그런 이제 뭐 형태 아닙니까? 라고서는 지난 1학기에는 어떤 학생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좋은 대답인 것 같았어요. 어쨌건 그것도 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시로 된 소설은 시인가요? 소설인가요? 뭐겠습니까? 엽기 내온의 긴 읽어보았다. 조금이라도. 다른 수업에서 그냥 이렇게 봤지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작품 보면서 이야기하죠. 뭐 보면은 이거 뭔가라고 하는 거 살짝 그래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 126페이지 나오지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다음은 옙게니 오네긴 3장의 11번째부터 13번째까지의 시이다라고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옙게니 오네긴 전체 8장으로 이루어진 챕터 글라바로 이루어지는 이제 작품이고 그 중에서 11번째부터 13번째까지의 시래요. 그래서는 뚝뚝 떨어져 있는 덩어리가 한 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 당연히 이제 러시아 원문은 형태는 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시로 쓰여졌어요. 형식적인 형태는. 그런데 그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는 이건 당연히 소설이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옙게니 오네긴, 타티아나, 렌스키, 올가와 같은 이러저러한 등장인물들이 출연해서는 벌이는 한편 소설이라고 읽으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는 내용이에요. 볼까요, 한번? 정열적인 작가는 때론 장엄한 양식에 자신의 문체를 덧붙이며 마치 완벽한 모델인 듯 자신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했다. 작가가 직접 만들고 사랑하는 인물은 언제나 부당한 박해를 받지만 영혼은 따뜻하고 지혜로우며 거기에다 외모까지 매력적이다. 언제나 환희에 찬 영웅은 순결한 열정의 불을 품고서 언제든 희생을 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끝에 가서는 언제나 악은 벌을 받고 월계관은 당연히 선에게 내려졌다. 그런데 이제 모든 지성의 안개에 쌓여 도덕은 우리를 졸리게 하고 소설에선 악이 사랑을 받아 벌써 승리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뮤제 공상 소설이 어린 소녀의 꿈자리를 어지럽히고 이젠 어린 소녀의 우상이 된 것이 우울한 뱀파이어거나 음울한 방랑자 멜모스이거나 영원한 유태인이거나 크로세이어이거나 혹은 신비로운 스보가르이다. 바이런 경은 멋진 변덕으로 희망 없는 에고이즘에도 음울한 낭만주의의 옷을 입혔다. 나의 친구들이여,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도 하늘의 뜻으로 나는 시인이길 그만두고 새로운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와 아폴론의 위협도 무시하고 겸손한 산문으로 나를 낮출 것이다. 겸손한 산문으로 나를 낮출 것이다. 그러면 고풍스러운 소설이 나의 노년을 즐겁게 하리니 그러한 소설에서 나는 악행의 신비한 고뇌 따위를 무섭도록 묘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평범하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하리니 러시아 가정의 전설을, 매혹적인 사랑의 꿈을, 그리고 우리네 옛날 풍습들을. 무슨 말 같아요? 같이 읽어보았잖아요. 무슨 내용 같습니까? 문학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가 어떻니, 소설이 어떻니, 낭만주의가 어떻니,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 많이 읽혀진다라고 하는 작품의 등장인물, 주인공들, 그리고 그러한 주인공들의 모습에 열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하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써둡시다. 메타 픽션, 이런 것들을 픽션, 허구에 대한 메타, 무엇에 대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영어식의 about에다가는 그거지요. 그래서는 픽션에 대한 픽션, 소설에 대한 소설. 소설이라고 하는 것, 문학,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작가의 견해를 작품 내에서 밝히는 저러한 형태를 메타 픽션이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한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 낭만주의,
그리고 소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여기서 푸시킨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낭만주의가 뭐 그것이 옳건 뭐 유익하건 무해하건 같은 말인가? 유익하다, 무해하다. 유익하다, 무익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 주건 나쁜 것을 가져다 주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이로움을 가져다 주건 그렇지 않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진다라기보다는 낭만주의는 이러한 것이며 소설은 이러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자연스러운 성정은 아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씩 기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일단은 전망을 쓰고 있는 게 이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작품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 그걸 메타픽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는 낭만주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 그 다음에 이어질 형식으로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소설은 무엇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일지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 어느 정도 약간 느꼈나 봐요. 그래서는 이제 자신의 작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가의 뭐 다시 125페이지로 돌아올게요. 뭐 책에 보이지요? 거기 1825년 엽견의 오네기인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제일 윗줄에 뭐 작품 제목 나오지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라마느 부스티아프라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실어된 소설 이렇게 이제 뭐 작가가 직접 규정한 장르 규정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1825년 상피츠부르크에서 나왔다라고서는 그렇게 나오지요. 지난 수업 시간에 언젠가 한 번쯤 이야기했는데 사실 러시아 문학사에서 등장하는 뭐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기꺼이 읽는 작품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고 하면은 작품들 하나가 문학사적인 역사적 의미를 이루고 있어요. 예브게니 오네긴과 같은 시로 된 소설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 더 이상 없어요. 러시아 문학사에서. 푸시킨 본인 스스로도 더 이상 안 썼습니다. 못 썼다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냥 요 하나로 남아요. 더 이상 저런 작품은 또 없어요. 나중에 뒤로 가면서는 푸시킨이 쓰는 것은 이제 그냥 완연한 산문 작품들이지 그냥 쭉쭉 시가 아닌 시의 형태가 아닌 쭉 그냥 산문으로 쓰는 긴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형식은 시의 형식 그러나 그 시의 형식에 매우 소설적 구성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옙게니 오네긴이라는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고골의 죽은 혼이라고 하는 작품 들어보았지요? 고골의 죽은 혼이라고 있죠? 도에두시라고 하는 거. 그것 또한 뭐 이명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그거인데 바이마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바이마 말은 영어의 포임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그 그냥 짧은 한 편의 시를 말하는 이 포임은 아니에요. 매우 러시아적인 아주 독특한 장편 서사시를 바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바이마라고 말해지는 장편 서사시는 예를 들어서는 20세기 초 안나 후마토바 등의 뭐 이제 작품들 같은 경우 그런 명백한 시인의 작품에서는 시입니다. 그러긴 하나 산문가들의 작품에서 저 바이마라고 하는 것은 산문 작품이에요. 고골의 죽은 호는 말 그대로 그냥 산문 작품이에요. 소설처럼 쓰여진 형식으로 쓰여진. 그러나 소설의 전형적인 구성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소설의 전형적인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어떠한 중심 갈등, 그 갈등이 생겨나고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었다가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면서 작품이 끝이 나는 그러한 구조는 고골의 죽은 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쟁과 평화, 에포페아라고 해요. 에포페아라고 하는 저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식의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용량을 지니는 긴 작품입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특별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특별한 갈등이라고 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은 1805년
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1812년 보로디노 벌판의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투 이후에 이제 그냥 모스크바에서 프랑스인들의 퇴각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뭐 전쟁이라고 하는 축과 이른바 그 다음에 전쟁과는 무관한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나탈리아 라스토바라고 하는 여주인공의 멜로라인 축, 뭐 그 두 개가 축입니다. 전쟁과 평화에서 특별하게 이른바 갈등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뭉쳐지고 그 갈등이라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되면서 작품이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역설적으로 또 어려워요. 이런 것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사에서 사실상 러시아 문학에서 굵은 작품들, 큰 작품들 하나 딱 두 집하고 소설이 쭉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유리 쥐바고의 시 해가지고서는 시 12편이 닥터 쥐바고 끝에 딸려 나옵니다. 소설이 쭉 다 있었고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썼다라고 말하는 시가 소설의 마지막에 또 따라와서 붙는 작품은 전 세계 문학사에 없어요. 그런 아주 퀴어한 형식을 가진 작품은 전 세계 문학사에 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러시아 문학사에서 걸작이라고 꼽을 만한 작품들 하나는 그 하나로서 더 이상 이른바 되풀이 될 수 없다 싶을 정도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형태, 뭐 단순하게 의미 자체가 그냥 뭐 아주 그냥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특히 19세기 이후에는 그 자체로서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든 손볼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의 완성된 형식의 걸작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러시아 문학의 걸작품들 작품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문학사 전체가 마치 개울물을 건너가는 징검다리처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발전함에 있어서 돌멩이 징검다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어가지고서 그거 밟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 디딤돌이 되자 그것들 스스로가 하나의 작품이 되고 하나의 역사가 되는 뭐 그렇게 여겨질 정도의 러시아 문학사는 아주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사는 작품들의 역사가 결국은 문학사 자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별 작품들이 아주 독특하고 또한 특이하고 그냥 어느 순간 바로 그냥 수준에 올라 있다시피 한 뭐 그런 작품들로 사실상 많이들 메워져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보여주면서 이제 분명 우리는 시인으로 알고 있는 알렉산드르 푸시킨 뭐 그 사람이 아직까지는 자기는 충분히 나는 낭만주의 시인이다라고서 충분히 자각하고 있을 그 무렵에 쓴 작품에서 은근히 드러내는 속내로서 낭만주의 이러저러한 것들 지쳤고 나는 차라리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서 나의 그냥 가장 깊은 성정은 어쩌면 소설이라고 하는 산문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을 밝히는 예브게니 오네긴의 작품을 앞부분을 보여주면서 전체 인트로처럼 삼으면서 시와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 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 나오네요. 그 뒤에 볼게요. 127페이지 볼까요? 시와 낭만주의. 러시아의 문학이 세계 문학사에서 부각되어 때론 세계 문학사를 주도한 것이 낭만주의부터이다. 나오지요. 그래요. 낭만주의, 19세기 전반의 낭만주의, 19세기 후반의 리얼리즘. 리얼리즘이 이러면은 그냥 이러저러한 개별 국민 문학, 개별 민족 문학으로서 러시아 문학이 아니라, 즉 그냥 독일 문학, 프랑스 문학, 영국 문학, 뭐 이탈리아 문학, 러시아 문학. 그렇게 그냥 뭐 각각의 문학으로서 러시아 문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수준보다는 그냥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서서는 그냥 인류 전체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서 문학을 제시하는 게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까지 아주 그냥 주도적인 역할로 뭐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고서는 이제 27페이지 거기서부터서는 이제 뭐 17세기 후반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18세기 이르기까지 그냥 쭉 약간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17세기까지 러시아는
모스크바 재선 로마론이 함축하듯 서구와 거의 단절된 채 자국의 독자성을 유지했다. 참 좋게 말해서 독자성이지 조금 나쁘게 말하고 하면 폐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그냥 교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나 이러한 교류의 현장에서는 배제된 채 뭐 그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건 127페이지 두 번째 문장부터서는 이제 17세기, 18세기 정리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볼게요. 미안.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서는 1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17세기 후반부터 러시아는 폴란드 등을 통해 서구의 문화와 간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점차 세속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문학도 일정한 사조를 띠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예 사조가 바로크이다 라고 하면서는 세계를 인식하는 특정한 시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사조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들어와 러시아 문학도 이제 변화하며 러시아 문학 바깥의 세계와 교류하는 시대의 산물로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야기하면서 18세기 이른바 서구의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러시아도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와서 러시아에 이제 내적인 변화를 안겨준 것 중의 하나로서 뭐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연히 언급을 하지요. 그래요. 그렇게 언급하고 28페이지 그냥 문단 바뀌어 가지고서는 당대 계몽의 보급과 더불어 들어온 사조가 고전주의이다 해가지고선 18세기 이야기 하고 있지요. 그래요. 뭐 18세기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거의 한가운데쯤 뭐 하나 정도는 보고 갈까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거의 책 이제 한가운데쯤입니다. 그렇게 규범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고전주의가 그러나 러시아 문학의 독특함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지역성보다 보편성이 우선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보편성,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말. 즉 18세기 문학이 러시아 문학에게 끊임없이 안겨주고 지시했었던 것은 러시아 너네들의 뭔가 너네들의 그런 이제 독특한 것 그것보다는 유럽 일반에서 적지 않은 뭐 유럽의 주류들이 생각하는 무엇인가 유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걸 너네들도 빨리빨리 학습하라라고 하는 생각을 러시아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러시아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속해 있다라고 러시아인들도 생각하고 싶은 유럽 전체, 유럽의 무언가 핵심적인 것, 무엇인가 유럽적 가치, 유럽 모두의 공통 유럽의 가치를 러시아도 당연히 흡수하고 싶었어요. 뭐 그것을 지금 이제 지역성보다는 보편성이라고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아랫단락 내려오면서는 이어 러시아로 들어온 문예 사조가 감상주의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172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부각되었었던 감상주의는 18세기 후반 1790년대 뭐 한 70년, 80년 가까이 그냥 좀 이렇게 격차가 나지요. 후반이 되어서야 러시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해가지고선 쭉 나오지요. 제일 밑에 그 뭐 잠깐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난한 농부의 딸 리자가 잘생긴 귀족 청년 에라스트와 사랑을 나누지만 끝내 그 귀족 청년의 버림을 받고 슬픔에 겨워 목숨을 끊는다는 니콜라이 카람진의 가련한 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 이야기했었지요. 작품은 이른바 농촌의 여인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뭐 조금은 파격적이면서도 아주 그냥 충격적인 선언이 작품 속에 그냥 이렇게 구절로서 녹아 들어가 있는 신분 사회에 대한 뭔가 균열을 내려는 뭐 이제 그러한 부분도 뭐 충분히 그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시사하듯 지나치게 사사롭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그러한 감정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끊는 감상성을 보여준다라고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뭐 사실은 뭐 리자에게는 사랑은 뭐 자신이 그냥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뭐 이제 더 큰 뭐 절망감은 찾기는 힘들었었겠지만은 어쨌건 개인의 사적 감정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작품에 등장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는 알겠지요? 사랑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로미오 줄리엣도 사랑 때문에 목숨 끊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사랑 뭐 그까짓 것 아유 지나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사랑보다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러시아 문학 작품에 처음으로 매우 공개적으로 귀족의 손끝에서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문학 사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뭐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사실은 그런 일은 뭐 얼마든지 인간 사는 세상에 사랑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1000년 전, 2000년 전,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느껴왔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목숨을 버릴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당대를 지배하던 귀족층의 손끝에서 그가 직접 집필하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문학 작품에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문학 사적인 이른바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 납득이 될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등등등등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129페이지까지 쭉 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상주의를 이제 18세기 보편적인 계몽성 그리고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여기 안 나오지만 그 앞부분 이제 요 바로 앞장에서 18세기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 그 18세기의 그런 이제 보편성에 대한 강조, 거기서부터 일종 조금은 자연스럽다 싶은 반발로서 등장할 수 있을 개인성, 이른바 개성, 감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가레나 리자를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하네요. 그게 129페이지까지 조금 길게 나오네요. 그렇게 하고 130페이지 넘어가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러한 습작의 기간은 이제 18세기 이제 100년 동안 가졌었던 습작의 기간은 창조의 시간으로 바뀐다. 이제 뭔가 창조의 시간으로 바뀐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저자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드디어 러시아 문학이 뭔가 자신들의 것을 세계 문학사에 본격적으로 내어놓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때 주요 사조가 바로 낭만주의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낭만주의 본격적으로 들어오네요. 물론 낭만주의 역시 초기에는 서구로부터 수입된다. 그렇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러시아가 자기네들 것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끄집어낸 것은 없어요. 리얼리즘만 하더라도 사실은 프랑스로부터 받아들이는 이러저러한 이제 리얼리즘의 초기 단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이른바 발자크 등과 같은 자기보다도 약간 앞선 프랑스의 리얼리즘 소설가들의 작품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면서 스스로가 서구의 흐름 중에 또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정도로 러시아가 그냥 처음부터 자기들 것 이렇게 꺼내놓는 거 없어요. 일단은 출발, 자극은 일단은 남들 것으로부터 다 시작해서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슬슬 이제 그렇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낭만주의, 하지만 위의 부슈킨의 시가 말하듯 서구식, 특히 바이런식의 낭만주의는 러시아에서는 곧 희망 없는 에고이즘이고 음울한 낭만주의로 이제 부슈킨은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과 시대를 오만하게 파괴하고 자기 자신 속으로 끊임없이 침잠하는 반항의 낭만주의가 요거는 이제 영국식, 즉 서구식 낭만주의로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서구의 낭만주의를 이해하길 어떻게 이해했냐니까 지금까지 앞에 나오는 현실과 시대에 대해서 현실과 시대를 오만하게 파괴하고 자기 자신 속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은 내패적으로 침잠하는 일종의 반항의 낭만주의, 반항의 그런 이제 아이콘으로서 낭만주의.
서구식 낭만주의로 부식키는 이해하고 곧 러시아의 진정한 낭만주의가 되지는 않았다. 인용한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읽을 수 있듯 겸손한 평범함으로부터 러시아 문학의 황금시대가 열린다. 그 황금시대는 먼저 낭만성으로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사실상 본론입니다. 낭만적인 파토스는 어느 시대에게나 어느 시대에 존재하는 꿈에서 나온다. 꿈에서 나온다. 이게 낭만주의의 사실상 가장 큰 이른바 이제 출발점이 되겠고, 사실상 낭만주의가 마지막까지 지향했었던 지향점이 됩니다. 꿈으로부터 출발하고 결국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일종의 강렬한 정서적인 이제 그 움직임, 그걸 낭만주의라고 조금 모호하게 들리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봅시다. 지금보다 뭔가 더 나은 다른 어떤 바를 바라는 꿈은, 그래서 지금 이곳이 불완전하고 불만스럽다고 하는 점을 반증한다. 뭔가 더 나은 세계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세계를 기본적으로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서 일단은 낭만주의는 처음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일단은 책을. 그렇게 바람과 기대는 세계를 이원화하여 둘로 나눕니다. 불만스러운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실제 세계, 그리고 내가 꿈꾸고 염원하고 이상하는 보다 만족스러운, 정말 내가 바라는 어떠한 이상적 세계, 리얼 월드와 아이디얼 월드로서는 세상이 그렇게 낭만주의자들에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미리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리얼리즘에 이르면은 이 두 가지가 다시 합치돼요. 리얼리즘에 있어서 리얼리스트들에게 더 이상 이른바 아이디얼 월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얼리스트들에게 있어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그 현 상황으로 국한이 됩니다. 어쨌건 낭만주의자들은 그렇게 지금과 그 다음에 저 멀리 존재하는, 좀 더 정확하게는 존재해야 될 어떠한 이상적 세계, 그리고 그 이상적 세계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꿈꾸는 자기 자신으로서 구축되는 것이 낭만주의자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 자체가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낭만주의는 이런 낭만적 파토스가 세계를 바라보는 특정 경향으로 정착된 문예사조이다. 사람의 바람, 즉 욕망이 언제나 완벽하게 충족될 수 없듯이 꿈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꿈, 움직인다. 그렇게 낭만주의의 핵심은 이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이상 세계마저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 세계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가서 와닿고 수렴해서 형성되는 이미지로서의 이상 세계라고 하는 것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즉 낭만주의는 무엇이다? 그러한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 자체가 낭만주의예요. 어떤 특정한 이상향이 고정된 이상향이 존재하고 그 고정된 이상향 그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조금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렴되는 이상향의 그 이미지, 이제 모습 자체가 조금씩 늘 변화해요. 그래서는 특정한 이상향 그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 그 지향 자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지, 이른바 저 이상세계, 저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 이상세계, 그것을 이제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낭만주의의 특징이 되지, 자신들이 지향하는 특정한 이상세계, 그게 낭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이제 이게 뭔 차인가 싶을 텐데, 결국은 이상세계, 어떠한 이상세계 유토피아라고 했을 때 그 유토피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토피아를 끊임없이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성,
그 자체가 낭만주의자들에게서는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게 낭만주의자들에게서는 뭐 사실상 전부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언제나 현실을 일탈하고 싶어 했던 것이었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정처 없이 떠나고 그러고 그러한 떠남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그랬고 자신의 운명을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은 자신의 운명을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용기로서 자신들을 이른바 다독였었던 것이 낭만주의자들이었어요. 뭐 무모하게 생각되고 의미 없이 생각되고 철없이 생각될 수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낭만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사실은 약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비극적 운명을 예감을 하고서는 거기에 자신들을 던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낭만주의는 따라서 생성, 변화, 정렬, 충돌 등의 유동성을 함축하는 미학이다. 크게 세 가지를 찝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 두 번째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은 지향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말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다음 줄에 나오기로서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그렇게 뭐 연결이 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인과적이고 순차적인 전개와 다른 이러한 움직임의 공간적 속성은 시의 사유와 맞닿아 있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장르가 서정시인 것이다. 다음은 푸시킨의 시이다. 볼게요. 제일 마지막 줄에 서정시. 당연히 이거 뭐 메모리로 긁어 놓으세요. 낭만주의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는 18세기 이른바 신고전주의 시대 때의 송시라고 하는 국가적이고 황실의 뭔가 공동체 전체의 아주 메모드한 스케일,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아주 그냥 이러한 집단적 의미의 사건들에 바치는 축하의 송시가 아니라 개인의 시예요. 나 개인의 시, 나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그 서정시가 낭만주의에서는 주된 장르가 됩니다. 다음은 푸시킨의 시이다. 푸시킨의 수인 우즈닉이라고 나와 있지요. 죄수라고 하는 말이 죄수하고서는 약간 뭐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죄수란 말로 러시아에서 그냥 프리스토프닉이라고 하는 조금 건조한 뭐 형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말 안 쓰고서는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뭐 원어 보면 알겠지만 1822년에 쓴 작품으로 뭐 우즈닉이라고 나와 있지요. 좁은 곳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 뜻 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좁은 감박, 그냥 아주 그냥 훨훨 날아다녀야 될 그냥 광활한 공간이 아닌 모든 것이 그냥 옥죄는 그냥 아주 그냥 그 좁은 곳, 협소한 곳, 나를 짓누르는 곳에 들어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단어 자체도 그냥 뭐 단순하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수인이라고 여기 뭐 이렇게 쓰고 있네요. 볼까요? 철창 너머 축축한 감옥에 나 앉아 있다. 자유 잃고 사육된 어린 독수리. 나의 슬픈 동지가 날개를 흔들며 창 밑에서 피 묻은 먹이를 쪼온다. 쪼다가 내던지고 창밖을 바라본다. 나와 같은 생각이 떠오른 듯 눈길과 울음으로 나를 불러 말하려 한다. 형제요, 이제는 그만. 우리 자유로운 새 함께 날아요. 먹구름 뒤로 산이 하얗게 보이는 그곳으로, 바다끝 파란 그곳으로, 바람과 그리고 나만이 거니는 그곳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자기 심장을 쪼면서는 그렇게 그냥 있는데 지나가던 아니지만은 이제 그냥 또 다른 새가 우리 날아가자. 여기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서는 우리 그냥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우리 그냥 어린 독수리 창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자. 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 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작은 현악기 리라의 근원을 두는 서정시는 곧 음악이다. 리릭이라고 하는 이른바 말은 리라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작은 현악기, 즉 이제 반주를 넣으면서 노래 가사처럼 부르던 뭐 그것에서부터 서정적이다. 뭔가 감정을 읊는다, 감정을 토로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겨난 것 같아요.
청각 예술인 음악은 리듬 위에 구축된다. 아프리카의 토속 음악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멜로디나 하모니는 음악에 있어서 리듬에 비하면 부차적인 요소이다. 세계 어느 음악이나 내포하고 있는 가장 동일한 이제 기반이 리듬인 것이다. 시가 음악인 점도 바로 리듬 위에서 의미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거 18세기 제가 시 할 때 이야기했었지요. 동일한 리듬이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음악적 효과를 더 높이는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시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 나갔다라고서는 17세기 전 폴란드에서 미르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서는 이제 그 한 행에 들어가는 음절 수만 맞추었어요. 한 행에 들어가는 음절 수만 동일하게 맞추다가 그것만으로서는 러시아어 자체는 액센트의 위치가 단어마다 가서 너무나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그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절을 하자고 하면은 일정한 간격으로서 액센트의 위치를 넣을 수가 있다고요. 약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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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강약. 그런 식으로서는 일정한 이른바 약세 음절, 일정한 강세 음절, 일정한 약세 음절을 그렇게 하나의 이제 요 단위로 묶어 가지고서는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또는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단위 이렇게 한 행에 다시 넣을 수가 있으면은 곧 이제 한 행 자체가 이제는 그냥 동일한 수의 강세 음절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수의 강세 음절을 동일한 패턴으로 배열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고. 그러면서 이른바 서양 음악, 서양 문학에서의 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음악적 요소를 지니는 것이고 그 음악적 요소를 지니는 것은 결국은 시행의 리듬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 한번 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시를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그 시 쓰는 방법 지금 그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는 132페이지 공간적으로 사유한다라고서는 나와 있지요. 거기는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문예 이론적인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라서는 거기는 좀 설명이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서는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어디까지는 이제 알아야 되겠냐면 시가 음악인 점도 바로 리듬 위에서 의미를 구축하기 때문에 리듬은 주기적인 반복에 의해 발생한다.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리듬을 낳는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서는 132페이지 밑에까지 나오는 거 한번 읽어는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보려고는 노력은 당연히 뭐 하는 것은 뭐 말리진 않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해가지고서 괴로워할 필요는 지금은 당연히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대학원 석사과정 정도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못 알아먹겠다 해가지고서는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는 마시고 이제 132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거기 설명할게요. 수인에서 서정적 자아는 서정적 자아 시인에서 시인을 말하지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한다. 서정적 자아가 살고 있는 이곳이 자유를 잃고 사육되는 축축한 철창 너머 감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 독수리를 매개로 동경하는 다른 곳은 자유롭고 산이 하얗고 바다끝 파란 희미하고 막연한 곳이다. 이게 중요하고 이것은 희미하고 막연해요. 왜? 가보지 못했으니까. 아무도 그곳에 가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잖아요. 유토피아.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토피아, 토포스 해가지고서는 장소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지요. 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뭐 부정하는 말이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염원 속에서 상상해내고 그려내고 희미하게 보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곳이지 실제 그 유토피아에 도달해본 사람은 없어요. 도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곳이에요. 그곳에 도달하면은 도달한 그곳은 또 그 순간 바로 더 이상 이상적 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또 다른 이상 세계를 또 꿈꿀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뭐 이제 희미하고 막연한 곳, 도달해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낱말들이 동질화되며 서정적 자아는 실제로 삶이 영위되는 이 세상 리얼 월드를 벗어나 자유로운 아이디얼 월드를 꿈꾸는 것이다. 꿈꾼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결국 낭만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 꿈꿀 수 있는 가능성, 꿈꿀 수 있는 자유, 이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낭만주의자들은 사실상 그토록 분개하고 격분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우리 그냥 무조건 여기 다 싫어요. 우린 여기 다 싫고 우리 저기 갈래요. 우린 저기가 더 좋아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정말 그냥 엄청 안 좋아요. 라고 투덜투덜 불평은 사실은 좀 하긴 합니다. 불평은 하긴 하지만은 그런 불평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었던 그 세계,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이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사실상 가장 견디기 힘들었었고 낭만주의자들에게서는 가장 이 분노를 자아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세계는 돼가지고서는 시 설명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읽으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134페이지) 중간쯤에부터 시작하는 1812년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크게 패퇴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 나폴레옹이 이제 러시아 침공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조국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러시아에 상치되는 두 결과를 가져다 준다. 러시아에 대한 자긍심과 러시아에 대한 환멸. 이건 무슨 말인가? 한편으로서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계층을 각각 재발견합니다. 귀족은 이른바 농민들을 발견하고 농민은 귀족을 발견하고 그냥 늘 영지에서 불어만 쓰는 저 귀족들, 프랑스인들과 전쟁 나면은 프랑스인들과 한패 먹어가지고서 우리를 다 죽일 것 같았는데 농민들이 보기에 불어만 늘 쓰던 귀족들이 자신들과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편이 되어서 평소에는 그렇게 숭배해 마지 않았었던 프랑스인들과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더라는 말이에요. 농민들은 귀족을 발견해요. 귀족 또한 농민들을 재발견합니다. 평소 그냥 사실상 거의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나 다름없다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러시아의 농민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앞장서 싸우는 평범한 농민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또한 이른바 영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귀족들도 농민들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자긍심이에요. 러시아에 대한 환멸, 퇴각하는 프랑스군은 이제 뒤쫓아서는 유럽으로 진격했다가 진격한 이른바 러시아의 귀족 장교들은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전제군주지만은 러시아가 다스리는 전제 정과는 다른 유럽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상 우리 러시아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귀족 장교들이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자각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정말 여지껏 좁은 울타리에서만 지내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러시아에 대한 환멸이 되겠죠. 그 두 가지가 사실상 교차를 하게 됩니다. 교차를 하게 되면서 135페이지 위에 제일 첫 번째 줄 꿈, 민족적 자각 여기 이제 민족적 자각이 됩니다. 이제 환멸성과 러시아에 대한 자긍심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여지껏은 이제 앞에 이야기했었던 수인하면서는 꿈이라고 하는 어쨌건 이상향에 대한 그 꿈, 염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민족적 자각,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상상력의 책임자로서 시인은 소명의식을 지니게 된다. 마지막 등장하는 소명의식.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처럼 같이 묶이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 낭만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꿈, 민족적 자각, 소명의식. 서구의 낭만주의자들은 심히 개인적 낭만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개화된 지식인, 개명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시인들은 이건 조금 이제 러시아적인 특징인데 이 방으로 넘어가고 이거 한 개는 우리 거. 러시아의 낭만주의자들은 자신의 운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대시켜 가지고서는 민족의 운명, 러시아 전체의 운명을 마치 시인 자기가 걸머쥐었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는 공동체, 사회, 국가 전체에 대해 그들에게 대한 집단적인 책무를
시인이 느낀다 라는 생각을 시인들에게 아무도 강요한 사람 없어요. 시인들, 당신들이라도 좀 그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러시아 사회, 이 팍팍한 황제의 이러한 이제 절대주의적인 독재 사회에서 시인들, 당신이라도 제발 뭐 시대의 양심으로 남아주시구려.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시인들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라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 소설, 드라마 이렇게 그냥 좁은 의미에서의 뭐 문학 장르를 이제 그 시인이 아니라 그냥 러시아라는 국가, 러시아라는 사회에서는 그냥 내가 그냥 이들 모두를 사실상 이제 최소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내가 이들 모두를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러시아의 낭만주의자, 러시아의 시인들은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러해요. 좀 이상한데 그건 확실히 러시아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시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체 앞에서의 개인의 책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을까요? 소명의식 옆에다가 칠판에 씁시다. 나도 이 소명의식이 러시아 사회의 또 다른 특징적인 형태인 인텔리겐치아라고 하는 인물군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양이 됩니다. 사실 인텔리겐치아의 첫 번째 원형이다라고 찾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18세기에 이미 등장했었던 아주 그냥 계층적 이익을 떠난 귀족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르 라제시예프와 같은 인물들, 자신 스스로 귀족이면서 자신 스스로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이른바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제도를 비판하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열제도 폐지하자, 농노제도 폐지하자라고서는 황제제도, 전제정 폐지하자라고서는 주장했었던 그런 인물들이면서는 소명의식에서 발달해 나가는 게 인텔리겐치아, 행동하는 윤리적 지식인이라고 인텔리겐치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고 직접 하는지만 막상 자기 자신의 사적인 생활,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주 윤리적이면서도 엄격해요. 그리고 그냥 이상만 좇는 사람 아니에요.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지적 능력 또한 이미 겸비하고 있는 행동하는 윤리적 지식인. 세 가지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러시아에서의 인텔리겐치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꿈, 민족적 자각, 소명의식, 이게 뭐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등장하는 게 135페이지에 나오는 푸시킨의 예언자라고 하는 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시인의 소명의식. 나 뭔가 이들에게 뭔가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나아갈 앞날에 대해서 난 뭔가 이들에게 정말 이제 진실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시인들은 시인의 운명을 스스로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서는 끝낼게요. 마지막 136페이지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시지요. 시 다음에 그러나 낭만주의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에는 뚜렷한 한계가 내재했다. 그것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것은 꿈일 뿐 실행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행할 수 없을 때 자주 꿈을 꾸는 사람은 실행할 수 없을 때 자주 꿈을 꾸는 사람의 한 속성이든 말이다. 여기서 한계가 없는 개인의 상상이 유한한 현실과 부딪히는 결국은 낭만주의적인 아이러니, 로맨틱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니까 염원하고 꿈꾸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염원하고 꿈꾸는 곳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모순. 늘 염원하고 꿈꾸고 뭔가 이상향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향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에서 이렇게 그냥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걸 낭만주의 아이러니, 로맨틱 아이러니라고 하는 이 말은 안 있어요. 그렇게 로맨틱 아이러니라고 하는 결국은 현실에 가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괴롭지만은 슬프게 아주 비감하게 자각하면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결국 염원하고 꿈꾸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가다할 수 없는 곳, 그곳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이제 염원은 차츰 접게 되고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곳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주변으로서 본격적인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되면서 등장하는 게 리얼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얼리즘에서는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등장해요. 낭만주의는 이른바 이야기하자면 요거 마지막입니다. 낭만주의는 자기 자신의 독백적 세계관이었어요. 그냥 나 혼자 이러면 돼요. 내가 내 어깨 위에 러시아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다 얹혀져 있는 것이고 내가 러시아라고 하는 사회를 끌고 저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었어요. 낭만주의자들은. 독백적 세계관. 가장 앞에 서서 이른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그곳이 러시아라고 하는 전체, 사회 전체가 바라봐야 될 곳이다라고 하던 독백적인 세계관이었다고 하면은 리얼리즘에 오게 되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기 내가 사는 곳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으면서 리얼리스트들은 주변을 돌아봐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보입니다. 무엇이? 나처럼 생각하는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 여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인간이고 저기도 인물들이고 생긴 건 다르고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은 그러나 전부 인권의 가치를 지닌 역시 한 명의 나와 동일한 가치론적인 위계를 지니는 한 명의 인간들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리얼리스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은 혼자의 자기 자신의 독백적인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노래로서 시가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그러나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자 나하고 같지만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 부딪힘은 곧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고 그 갈등과 이야기는 소설이다 라고 하는 리얼리즘적인 사고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는 문학이 조금 더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19세기라고 하는 시대는 점차 이제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큰 차원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19세기는 이제 조금씩 오히려 그냥 이렇게 범위는 좁아지지만은 심화되어 나가면서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쨌건 이래가지고서는 136페이지까지는 결국은 한 셈인데 그 뒤에 푸시킨 나오는 것은 이야기는 못했네요. 137페이지까지는 하게 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진도 이렇게 저렇게 어쨌건 못 끌어낸 것은 과목 담당으로서 실수인 것이고. 제가 한 학기 동안 아침 2교시 와서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러시아 문학사를 생각하는다라고 하는 그냥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 또한 그래도 이러저러한 관점들 취합하고 결국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 번쯤 잘 돌이켜 보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그래도 짧은 기간 압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문학사라고 하는 이제 단순한 한 과목 리포트가 아니라 이제 어떠한 개별적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 생각할 수 있는 하나 이제 경우처럼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한 학기 동안 강의 듣느라고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